네, 정부가 올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확보하고 이사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사업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의 실효성도 짚어보고요. 또 하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하반기 기준금리 전망과 예상되는 경제적 파장까지 지금부터 김대호의 경제 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주택 공급 얘기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에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지금 세간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올 하반기부터 좀 해소가 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변하도록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속도를 좀 더 내겠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밝혔거든요. 예.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전국에 새로 들어가는 이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통계를 보면요.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11만 9천 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년 평년 수준의 13만 6천 가구보다도 한 2만 가구가 적은 것이에요. 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적거든요. 그리고 2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약 9년 만에 최저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계절적 요인이 좀 크다. 계절적으로 이 수급이 좀 맞지 않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올해 공급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아. 특히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제 입주 물량이 신규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평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지게 되고 네. 그리고 내년 이후는 이제 8만 1천 가구, 서울 같은데 8만 1천 가구 지금 그래픽 그림에 나오죠. 이 전국적으로는 50만 가구 가까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평년 수준을 능가하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적어서 지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지 중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되고 곧 역전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부 계획대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2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금 발표대로 공급이 늘어나면 전셋값은 다시 또 안정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수요 공급의 원리상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 매매 가격도 안정되고 네. 그에 따라서 전세 공급도 늘면서 전세값도 이제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요, 부동산 원이라는 저 기관 과거에 한국감정원이었습니다. 저기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정부 공공기관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난 104주 동안 104주 하면 우리가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네네. 이 52주에 이 둘을 곱한 2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연속으로 계속 전세값은 상승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는 8.17%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104주 연속으로 상승한 전례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으로 전세값이 올랐다. 집값 오른 것보다도 전세값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저금리 기조도 있었죠. 거기다가 정부가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J커브 이펙트라고 초기에는 오히려 역의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아예 집주인들이 집값을 이제 종전에 2년에서 4년짜리가 되니까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최근에 신규로 지어진 주택이 좀 적은 데다가 특히 지금 서울의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것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주인이 반드시 2년 이상
현지에 살아야만 되는 조항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어요. 예.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다시 전세 줬던 집을 나가라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집주인들은 아예 집을 비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뭐 이 문제도 뭐 궁극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면 예.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이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통화량이나 금리 이게 긴축 기조로 조금 돌아가면 갈수록 다소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중에 땅이 어딨냐에 대해서 정부가 태릉 골프장 또 용산 미군 부지 등을 거론을 했는데 여기가 또 약간의 주민의 반발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해소가 됐나 보죠? 예, 그 대목이 지금 굉장히 세간의 핫 이슈인데요. 예. 정부가 작년 8월 4일 이른바 8.4 대책으로 해서 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공급이 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 특히 서울 한복판에는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는 용산 캠프장이라든지 또는 그 조달청 부지, 태릉 골프장, 그다음에 과천 친정부 청사 이런 데에 대대적인 공공 신규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짓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당 주민들 반발로 해서 이 공사가 차질이 빚어진 거예요. 예. 특히 과천의 경우에는 과천 지방자치단체장, 과천시장 주민 소환 제도까지 지금 나오면서 그 신청사에다가는 짓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용산 캠프, 조달청 부지, 태릉시시, 서울 시내 요소에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저런 부분에 공급이 8.4 대책이 지금 지나간 지 거의 1년이 돼가는데 그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는 네. 과천은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용산 캠프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토지 정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달청 부지는 대체 청사 부지도 확정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용산 그 컨트리 클럽이라는 용산 골프장인데요. 태릉 골프장이요? 예, 용산 태릉 골프장. 네네. 예, 태릉 골프장인데 예, 예.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쪽도 지금 노원구청장 주민 소환 투표까지 지금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태릉 골프장도 현재 지금 이 큰 당초 계획에 큰 차질 없이 예. 지어질 것이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상당히 힘주어서 강조했고 또 그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서울시와의 협의 또 노원구청과의 어떤 업무 조율 해당 주민의 설득 문제 이런 예. 것들이 좀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또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들에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제 저 대목이 부동산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서 네. 가장 지금 효과적인 대책은 역시 이사 대책. 예. 이사 대책이 전국적으로 83만 6천 가구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아파트만 67만 가구거든요. 그런데 이사 대책이라는 것은 땅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땅, 개인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땅을 공공기관이 수용을 해서 거기다가 집 임대주택과 신주택을 지어서 다시 분양하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땅을 매입할 때 일반 주민들로부터 공공기관이 매입할 때 그때 취득세를 내야 되고 또 그것을 다시 주민한테 돌려줄 때 또 한 번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보유했다가 파는 것에서 양도소득이 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이사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의 토지를 공공기관에 이전을 시키고 몇 년 후에 다시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에는 예.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반 공공재개발이나 일반 공공재건축의 혜택 못지않게 그 수의 폭을 넓히겠다. 그래서 자진해서 좀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을 좀 많이 이사 대책용으로 좀 내놓으세요. 내놓으면 세금 혜택도 주고 네. 거기서 집 지어서 다시 상당 부분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해서 오늘 이사 대책의 보완으로서 예.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예. 시장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FOMC 회의가
열렸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상 시기는 금리 인상 시기는 예상보다 좀 빠를 것 같다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던데요. 예, 미국 연준이 매해 음흉한 발톱을 드러냈다. 음흉한 발톱. 예, 이것이 뉴욕 증시에서 보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연준 결정에 대한 관전평이에요. 네. 자, 지금 기준금리는 0에서 0.25% 동결했다. 이건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지금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볼 때. 근데 예. 문제는 자, 이것을 언제쯤이면 이제 금리를 좀 올리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중에 관심이 높았는데 예. 3달 전에 나온 이 점도표라는 게 사실은 연준의 앞으로 금리 계획이 담겨 있는 비밀 보고서나 마찬가지예요. 점도표요. 예, 점으로 그림을 만든다 해서 다트 그래프, 네. 점도표라고 그럽니다. 예, 예. 연준의 최고 책임자 18명이 양심껏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한번 찍어봐. 그러면 올해는 몇 %, 내년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4, 5년간 쭉 찍어내는 겁니다. 네. 이러면 공개하지 않고 그 예, 예. 평균치를 내거든요. 그런데 저게 3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은 물론이고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 이것이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상에 나타난 그 의사 표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 2023년에 2번 금리를 올리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요? 점도표가요. 예,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찍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8명 중에 11명 이상이 앞으로 2년 후인 2023년에 금리를 2번이나 올리겠다. 예. 그럼 종전에는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 올리니까 금리 인상의 시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이제 점도표 쇼크라고도 예. 얘기하고 바로 이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겉으로는 금리를 안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이 매파 금리를 올리는 척을 뉴욕 증시에서는 주로 매파라고 그러고 예. 금리를 올리지 않다는 척을 비둘기파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매파의 음흉한 발톱을 살짝 드러냈다. 그러니까 아직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하나 테이퍼링 신호도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우려했던 테이퍼링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드디어 이번에 연준이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논의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테이퍼링이라는 말은 연준에서 아주 금기어거든요. 그 말이 나오게 되면 시중의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일체 말을 하지 않아 왔는데 예.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FOMC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아주 작심한 듯이 테이퍼링 우리 논의해볼까 말까를 논의했습니다. 예. 이랬어요. 네. 매우 정제되고 절제되고 애둘러한 표현이지만 예, 예. 일단 연준 총재 입장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입장의 입에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나왔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뉴욕 증시가 와르르 흔들려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을 예고한 듯한 발언을 해서 근데 미국도 금리 인상 예고했고 우리도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근데 좀 더 금리 인상 빨라지는 거 아니냐 지금 분위기 볼 때 이런 추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의 상황이 미국보다도 경제의 활성도 경기 부양 효과가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예. 경제가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앞장서서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한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이주열 총재나 금통위원들 6명 중에 4명이 지금 완화적인 금융 상황을 이 시장 불확실성이 되니까 그것을 개선하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환율 시장에서의 발작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니까요. 한국의 이자 가치가 높아지면 돈이 한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한국은행도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거의 한 달 내 정도의 시차를 두고 동반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왔는데 연준이 밤사이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데다가 금리 인상의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금통위가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을 좀 할 수 있는 조금의 여건에 조금 더 다가섰다. 예.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네. 그래서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때 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거나 금리 인상 시기를 내정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경제 상황 또 미국 연준의 태도 예.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매파가 음흉한 발톱을 드러냈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